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은 정하셨습니까? 이미 정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야담에서 전한 소식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야담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만 발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조간신문 또 내일 방송사 전용 메인 뉴스에서도 오늘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루 앞두고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세한 조사 결과, 설문 내역, 구체적인 결과들은 의뢰한 언론기관, 조사한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43.1, 윤석열 46.3, 심상정 1.9, 안철수 6.7 나왔습니다. 자, 이건 리얼미터 결과고요. 또 다른 언론기관에서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오늘 발표한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OBS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45, 윤석열 44.9, 심상정 1.5, 안철수 5.1, 0.1%포인트 차다. 예. 초박빙을 넘어서 초초박빙이다. 미디어 리서치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요. 이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나온 거고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칸타코리아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의뢰기관은 서울경제죠. 예. 이재명 34.1, 윤석열 44.1, 심상정 2.0, 안철수 7.8. 자, 이건 또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더니 말이죠. 리얼미터는 ARS 자동응답 조사 전화기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 리서치는 역시 자동응답 전화 100%.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칸타코리아 조사는 전화 면접이 또 100%입니다. 직접 사람이 조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하는지요.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SBS의 성혜용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혜용 위원님. 네. 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참 다르게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언론사들의 제목은 박빙이다, 초박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실시됐던 이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되게 비슷한 양상, 엎치락뒤치락이 이미 벌써 한 몇 번씩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박빙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오늘 조사 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각 후보의 수치, 예를 들어서 아까 0.1%포인트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한 명만 지지 의사를 바꾸면 바로 0.1%가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는 오히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 의사는 모두 올라갔다. 반대로 심상정, 안철수, 한 조사는 안철수 후보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두 후보의 지지도는 조금씩 떨어졌다. 이 트렌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씩 하락.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민수 부단장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시겠습니다? 일희일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희일비 안 하려고 하는데 일희일비 하게 되죠.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진짜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초박빙을 넘어서는 초초박빙, 0.1% 차이까지 나오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랄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결집이 됐고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도 거의 다 결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측이 결집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중도층 그리고 부동층 이 최종 그분들의 향배가 중요해진 시점이 더 왔다. 부동층은 이 여론조사 결과 쭉 보면은 두 자릿수에서 거의 이제 한 자릿수로 줄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가 모레부터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마음을 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는 역시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선택해주지 않을까 후보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한민수 부단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장성철 교수는 특정 캠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야권 패널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분이에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좀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세 곳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두 군데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하락했는데 한 군데는 또 미세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하락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희영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각 진영은 결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20대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30대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박빙이다.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강세다. 네.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살펴볼 때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리고 중도층이 어느 쪽에 손을 흔들어주고 있느냐, 그리고 각 진영의, 각 정당의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인 TK, PK와 호남은 어느 정도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0대는 이재명 후보의 수치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 오차범위 안, 40대, 50대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60세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은 수치를 얻고 있습니다. 지역별 볼까요? 서울, 인천, 경기는 박빙으로 나오고 있고요. 충청권은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도 윤석열 후보, 부산, 울산, 경남 윤석열 후보, 대구, 경북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호남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 제주도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광주, 전남, 전북에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최종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TK에서 29.3, 윤석열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24.4. 예, 알겠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물어봤네요. 이 당선 가능성도 지지도와 맞물려 봤을 때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50.3, 이재명 후보 44.6. 그러면은 오차범위 안에 있네요. 이번 대선의 성격, 이번 대선을 통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했더니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가 52.9, 정권 재창출을 기대한다가 4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권 교체 여론, 당선 가능성 여론, 성혜영 의원 이 두 개의 결과는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정권 교체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 정권을 지지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올 들어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추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조는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서 두 후보의
각종 토론회라든가 뭐 실언이라든가 뭐 외부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발표라든가 SNS 건이라든가 이런 외부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에서의 정권 교체가 더 높게 나온 이 여론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판세를 이끌어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당선 가능성과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이것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민수 부단장은 어떻습니까?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지율 물어봤을 때와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당선 가능성에서는 조금 더 격차가 나왔어요. 오차 범위를 벗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오차 범위 이내로 나왔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유념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수치도 예. 지난 이제 연초에 이제 우리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그때 뭐 말실수랄지 뭐 내용이랄지 당내에 이준석 대표와 이제 갈등이 컸을 때는 큰 격차가 벌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뭐 50대 중후반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가 약간 변화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이게 뭐 변동이 없는 그런 정도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연령대별이나 지역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마판까지 가량 주력해야 되고 호소를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좀 전에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뭐 정권 교체를 이렇게 교체냐 아니면 연장이냐 이렇게 단순히 두 개를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정권 교체가 수치가 높은 건 뭐 그건 추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금의 그 표현을 조금만 바꿔서 뭐 정치 교체랄지 뭐 새로운 정권 교체라는 걸 넣어가지고 조사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금의 기존의 정권 교체라는 수치가 상당히 낮아지고 3분대에서 나오는 결과들도 여론조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 이른바 묻지마 정권 교체랄지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더 나쁜 정권 교체는 지금 그거는 돼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여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흑백 비슷하게 정권 교체만 물어봤으면은 지금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도 뭐 앞으로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김동연 후보와의 네. 단일화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뭐 더 나은 정치 교체 이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대로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한때는 상당히 많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도 그렇고 수도권의 민심을 가장 악화시켰던 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 대규모의 공급 정책이랄지 세금 문제랄지 이런 걸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뒤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아직은 뭐 박빙 열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이요. 네. 여기에 좀 주력하고 뭐 국민들께 많이 알려가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내세우고 있는 네. 국민 통합과 함께 아주 주된 구호 중에 하나가 정치 교체죠. 맞습니다.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아젠다, 국민과 유권자에게 내놓는 하나의 주제요. 이게 결국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이 상황을 고려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하나의 주제어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이제 그 주제어를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가 말이죠. 예. 글자가 하나만 틀려요. 아니 뭐 하나만 달라요. 글자 숫자는 문제는 예.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건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의 국민의힘이랄지 윤석열 후보가 정치 교체 프레임으로 우리가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바꾸려고 한다는데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엔 좀 있을지 몰라도요. 당장 어제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걸 한번 보시면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제 그 뭐 일각에서는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네. 뭐 좀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합의한 게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 선언인데요. 이게 5개 항이 있습니다. 아마 앵커는 꼼꼼히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가 20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2026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한다. 출범 후 1년 안에 제7공화국 개혁안을 만든다. 그리고 이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의 책임 총리가 들어 있습니다. 좀 요약해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대통령 취임 전에 국회에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이 주택 문제와 교육 정책을 다룰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요. 네 번째는 인수위 산하에다가 여야 모두 공통 공약 추진위를 만들겠습니다. 5번째로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두 후보가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단순히 이게 지금 정권 교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한 글자 바꿔서 이걸로 뭐 국민들께 그냥 내보이는,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정치 쇼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뭐 그걸 평가절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권 교체 여론이 여론조사마다 다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현 집권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낸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어로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느냐. 뭐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대선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내세웠던 이야기인데 이걸 좀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선철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장 교수님 방송 끝나고 말이죠. 그런 항의가 있었어요. 두 분의 발언 분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제가 적어서요? 장선철 교수는 짧게 얘기하고 한민수 부단장은 아주 길게 얘기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지금 국민의힘에 뭐 불공정하게 방송하는 것 아니냐. 왜 한민수 부단장에게만 발언 기회를 더 길게 주느냐. 이런 항의가 있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발언 분량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다고 한민수 부단장 지난주에 뭐 제가 제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실 수 있는 제가 거 다. 그렇게 길었습니까? 전 제가 짧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 교체를 내세운 거는 기본적으로 선거 컨셉과 프레임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선거전에 들어갔을 때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 아니었습니까? 그 정권 교체는 이제 사라지고 정치 교체라는 단어와 프레임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선거 전략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민주당과 한민수 부단장님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칙 있는 승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원칙 있는 패배가 두 번째다. 그리고 최악이 원칙 없는 패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하는 게 과연 정치 교체고 국민 통합인지 솔직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이건 조급함에 따른 좌충우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후보한테도 하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한테도 연대하자 그러고 심지어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한테도 연대하자 그러고 공동정부 꾸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일관성과 원칙은 무엇인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부딪혔을 때 과연 누구랑 상의할 것이고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것인가, 이 극과 극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 통합을 위한 광폭 행보라기보다는 조급함의 좌충우돌이 아니냐. 그냥 축구 경기할 때요. 골대에다가 공을 차야 골이 들어가지 그냥 상대 진영으로 골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 편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뭔가를 잘 모르면서 여기저기 그냥 공을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송혜영 의원 오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가. 네. 박근영 씨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뭐 선언했다 이런 기사가 들어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씨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예. 네,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박근영 후보가 과거 정치 노선이 사실 뭐 특정한 뭐 보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노선을 표방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 노선에 따른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기사화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박근영 씨의 이재명 후보 지지 이거 어떻게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돕던 네. 분들도 지지 선언했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진짜 말 그대로 통합 정부가 될 수 있게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분들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앵커가 저기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장 교수한테 이렇게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네. 평소와 다르게 우리 장 교수가 저까지 넣어서 좀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요. 어거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 통합 정부 얘기 기사로 다 됐습니다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가요? 저기 선대위 예. 이재명 후보와 80분간 만날 때 통합정부를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거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안했더니 후보도 좋다고 했고 그 전부터 언제입니까? 공식 선거운동장에 들어가기 전에 명동에서 출사표를 던질 때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여기 출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국민통합정부라고 부르겠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얘기입니다. 자충우돌로 던진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보면 어젠가요? 윤여준 전 장관 정말 보수 정권의 대표적인 책사죠. 이분들과 함께 아주 유력한 보수 진영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이런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분들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이른바 우리 선대위나 후보께서는 4대 위기라고 하는데요. 저성장 양극화의 위기,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국제질서의 위기, 기후위기, 이 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네 편 나눠가지고 싸울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모여서 윤여준 장관이나 이런 분들 정말 무슨 말씀합니까? 다음 내각, 다음 정권은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힘들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절대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깨겠다. 정말 많이 내려놓지 않았어. 이거 다 지킵니다. 우리 후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선언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이걸 진정성을 국민들이 저는 많이 알아주실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가 이 G5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그냥 정치쇼로 의석도 적은 쪽에서 후보가 너무 폄하하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옳죠. 국민통합정부를 만드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국민통합정부를 구성을 하려면 제1야당인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빼놓고 어떻게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국민통합정부를 제의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저 윤석열 빼고 국민통합정부 합시다. 이게 과연 됩니까? 국민의 과반수 정도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 과반수를 빼놓고 국민통합정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호남에 가서는 저는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TK에 가서는 저는 박정희 닮았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세요. 노무현과 박정희 이 양 극단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조율해가지고 이재명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를 승리해야죠. 하지만 정정당당하고 페어플레이하게 원칙 있게 승리를 해야지 그냥 이분도 우리 편, 저분도 우리 편 이런 식의 방식은 결코 원칙적인 모습이 아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정치 이념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께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몇 가지의 키워드가 떠오른단 말이죠. 국민통합, 통합정부, 정치개혁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정권교체 말고 한 2개 정도 덧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권교체 말고 어떤 게 더 있을까? 특별히 없어 보여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선거 구도를 되게 단순하게 잡았으면 손쉽게 이겼을 것 같아요. 저는 3단계로 보는데 반문정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대통령감입니다라고 하면서 국가 비전을 내세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으면 이번 선거 상당히 쉬웠을 것 같은데 2번째 단계부터 없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반문정서에 기대는 그러한 선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야 윤석열 후보 지금 많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뭔가 준비가 덜 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아쉬운데 저러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이 통하는 이유는 구도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항상 50%가 넘기 때문에 그 구도에 의해서 반문정서를 이용을 하면 이번 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한민수 예. 부단장님 계속해서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 질문 드리면 그때 자연스럽게 녹여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한민수 부단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잠깐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가 전체적인 여론조사 흐름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죠. 그 전체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상당히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런 결과입니다. 칸타코리아. 자,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그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했던 조사 결과 그때도 전화 면접원 조사였는데 그 수치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했을 때도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흐름에 있어서 수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동 응답 전화를 했을 때는 오히려 오차범위와 거의 유사했었어요. 45대 43.2였는데 전화 면접 방식에서 KSY가 이재명 43.8, 윤석열 36.1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혜영 의원, 네. 이 두 개의 여론조사는 말이죠. 네.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한 군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론조사 기관들은 늘 할 얘기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때 조사했을 때 그때 조사 방식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온 게 맞다. 우리가 그 어떠한 여기에 그 우리만의 뭐 주관을 개입시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이게 분명히 맞았다. 그러나 아마 선거 결과 일주일 사이에 큰 여론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군데는 나중에 그렇죠? 어떻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조사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이제 지금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선거 결과와 정합을 시켜서 우리가 과연 샘플링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질문하는 조사원들의 숙련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걸 분석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할 때 뭔가 오차가 있지 않았는지 이 세 가지 요인은 반드시 검산이 돼서 복기가 돼서 그래야 다음 계속되는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저희 주변에 여론조사가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에서의 부정확한 여론조사들이 남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여론조사 기관들 스스로도 복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학계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검증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연령별로 할 때도 인구 분포의 그 비율을 항상 감안해서 비슷한 수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눌 때도 현재 인구 분포 그 비율대로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중도, 진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비율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비율을 어떻게 따지느냐. 가령 보수층이 뭐 많이 포함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나올 것이고 보수층이 적게 진보층이 더 많게 이렇게 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틀림없이 자신들의 조사 기법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 조사기관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갖고 서로 다른 기관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마다 자기만의 샘플링 방법을 갖고 하고 그 명단 역시 자기가 확보한 게 그게 바로 영업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어느 일정한 오차를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집단 구성의 비율을 어길 수도 있고요. 그 매번 조사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연령별, 지역별, 정치 성향별 응답자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 오차를 계속 줄여나가는 기법을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결국 여론조사 기관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예,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보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인구 규모나에 네. 비해서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많다는 제가 보도까지 봤는데요. 많아요. 예.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KSY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이게 조작이라는 논평인가 냈다가 지금 KSY 측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어제 나온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칸타코리아 조사였나요? 정말로 저기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만약에 진짜 저게 정말 여론이라면 오늘 당장 나온 몇 군데 여론이 비슷하거나 최소한 뭐 이렇게 꼭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추세가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들여다 보니까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그렇죠? 차이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이미 단일화가 결렬된 상태인데도 단일화 관련된 질문 항수가 5개인지 6개인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보층, 그다음 그 표집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 표집이 진보보다 월등히 수가 많고
중도도 진보보다 월등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튀는 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특히 이렇게 민감한 정말로 이제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민감한 시기에는 조사도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예. 뭐 결과 발표할 때도 여러 가지 좀 잘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한민수 부단장님 보시기에 칸타코리아 조사 결과 좀 튄다는 표현 쓰셨는데 KS와의 여론조사 전화 면접 조사 결과도 좀 튄다는 생각 하셨어요? 아니면? 그때는 예. 그 같은 회사인데 ARS하고 면접 조사를 동시에 발표했잖아요. 너무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장서철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론조사는 그냥 그 상태대로 그냥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흐름만 보시고요. 수치를 우리가 분석을 하자 그러면 이게 KSOI랑 칸타코리아 오차 범위를 보면 15%가 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흐름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좀 뒤쳐져 있구나. 이재명 후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뭐 좌절하거나 10%가 차이가 났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 어쨌든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고요.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대선 전날, 대선 당일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결코 선거 당일까지는 공표될 수 없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바로 그때부터는 여론조사 발표할 수 없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깜깜이 선거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여론의 흐름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은 선거 직전까지도 다 발표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못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선거법이 개정돼서 6일 전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법이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선거법이 좀 바뀌었으면 네. 좋겠어요. 이것을 왜 제한 규정을 두냐면 투표 날에 여론조사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이렇게 못하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사전 투표하잖아요. 내일 3일 날 오늘까지 한 여론조사를 내일 발표를 하면 4일, 5일 사전 투표하는 분들에게는 그 여론조사가 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은 분명히 선거법 손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지 않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루셔야죠. 다뤄야 왜냐하면 됩니까? 네, 이 흐름들과 어떠한 분위기를 알려면은 여론조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냐, 왜 오차 범위가 크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대략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부단장 생각은 어떠세요? 여론은 뭐 추세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저렇게 너무 튄 조사는 사실 뭐 그거를 보고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 실망한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들이 느끼는 것들이 바닥 민심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근소하지만 우리 후보가 이기는 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KS와의 조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오차 범위 바뀌라고 야 끝났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도 절박하게 하고 있는데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SNS를 활용하는데 SNS에 있는 여당, 야당 그 지지층들의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네, 그렇죠. 가령 KSY에서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기는 걸로 나오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SNS에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분위기 잡았어 하고 촥 그걸 올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가령 칸타코리아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역시 단일화가 결렬됐지만 우리가 이겨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을 SNS에 지지층들끼리 올리고 합니다. 말이죠. 예, 서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